저는 상반기 중에 1,500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모든 거, 수출, 국장, 미국, 한국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증가율까지 이 세 가지 경제 지표를 2025년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 지표들이 중간중간 우리 환율로 연결이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지금 고공행진 중인 환율 1,500원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왜 1,300원에서 이제 안 떨어지고 있냐라고 난리 쳤던 게 1년 전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제발 1,300원대로 내려가 달라고 막 싹싹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달러 환율 다시 1,3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 1,500원대 찍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성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일단 쭉 다음 말씀 드려보자면 저의 개인적인 전망은 1,300원대로 다시 내려가는 건 일단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출과 자산시장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일단 수출이 잘 돼서 이제 국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게 이익이 올라가야 외국인들이 달러를 더 많이 원화로 바꿔서 국장에 투자도 하고 우리가 수출로 갖고 오는 달러도 많아지고, 그렇죠. 이제 요렇게 돼야 환율이 점점 더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은 한국이 해외에서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가지 통로인 수출과 국장이 모두 다 안 좋다. 아, 그렇네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나가려면 나갈 일만 많이 있는 거지 들어올 일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00원대로 내려가는 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미장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더 많이 생겨서 이거는 달러의 유출을 더 부추기는 그쵸. 이제 그런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정권이 민주당으로 쭉 이어졌으면 사실 그 측면에서 변동성이 없어요.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아마 그 나물의 그 밥이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 불확실성은 없었을 건데, 문제는 트럼프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기 트럼프는 1기보다 훨씬 더 매운맛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를 재협상하자. 1기 때도 재협상했지만 또 재협상하자고 할 수 있어요. FTA 재협상하자. FTA도 트럼프 1기 때 재협상했지만 또 재협상하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게 추가됐죠. IRA라는 미국 국내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법. 이제 요것도 뭐 저는 트럼프가 이 정책을, 이 보조금을 왜 취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제조업이 몰락한 지가 30년이 넘어서 숙련 노동력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투자가 절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조금을 취소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이나 한국의 공장들이 있는 곳은 선벨트라고 해서 미국의 남부주들, 그러니까 뭐 엘라베마, 조지아, 플로리다, 뭐 애리조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곳인데도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해요. 뭐 그 대가는 미국인들이 치러야 되겠지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도 어찌됐든지 간에 국내 기업의 어떤 이익의 훼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없으면 또 괜찮아요. 이거는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도 지금 사실 약간 권력이 공백인 상태고, 조기 대선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거, 수출, 국장, 미국, 한국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상반기 중에 1,500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의 청구서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운 나쁘게 한국에 좀 일찍 관심을 가지고 청구서를 거칠게 들이밀었을 때 우리가 그걸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1,600원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그래도 꽤 보고 계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KDI에서 뭐 조금 저는 과장이 좀 섞였다고 보기는 하지만 결국 뭐 외환위기 수준의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만큼 불확실성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성님과 잠깐 아까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조기 대선이 1분기 안에 빨리 치러져가지고 레짐 체인지가 빨리 돼서 컨트롤 타워가 생겨야 환율도 안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환율에 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만한 국내 이슈가 상법 개정인데 이게 상법 개정이 되면은 조금 그래도 우리 증시가 좀 커지고 매력도가 높아져가지고 달러가 들어와서 환율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 상법 개정 논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이제 그냥 회사에서 전체 주주까지 확대를 하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원래 회사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이 일치하면 가장 좋죠. 뭐 아닐 때도 가끔 있지만 일치하면 가장 좋은데, 근데 우리는 대주주의 이익이 제3의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혹은 이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로 사실 자리 잡아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데,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오면서 증시 규모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는 사실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증시가. 그래서 빨리 이제 증시를 조금 고쳐놔야 달러가 들어와서 환율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는 모두가 하고 있고, 지지도가 사실 상당히 높은 개정인데도 아직 이번 정부는 이제 핀셋으로 자본시장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핀셋으로 조정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든 자본시장법으로 고치든 어쨌든 뭔가 고쳐져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에는 역시 이제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여론을 상당히 좀 조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그래도 방대안이 있을지도 정희님이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환율이 올라서 문제다, 뭐 난리다 이런 기사들 보면 댓글이 막 화나 있잖아요. 일단 물론 댓글은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 왜 오르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근데 왜 문제지? 근데 왜 문제지? 근데 일단 화가 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다면 환율이 오르면 왜 문제인가요? 환율이 오르면요. 일단 우리가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물가 차원에서의 문제가 약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합니다. 당장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일 환율이 1,500원이 된다 그래서 내일 신라면이 갑자기 2,000원이 되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수입을 하는 회사들도 미리 선결제 해놓는 물량들이 몇 개월치가 있고 또 이제 그들도 이제 환율 맞아. 해지를 위해서 선도한 결제를 해놓는 게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보통은 6개월 정도의 시차를 갖고 이제 들이닥치는데 일단은 물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국산 농산물, 국산 농축수산물, 그다음에 식료품들은 이미 되게 비싼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한국 농업이 뭐 영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어피티에서 저를 다 초청해 주셔서 한번 또 얘기할 자리가 있으리라 저는 예약완. 믿고 예약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사실 이게 하이로우 믹스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식료품 가격은. 그러니까 국산이 좀 비싸고 수입산이 그래서 싼.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 결제를 하는 모든 품목이 오르기 때문에 이 딸기가 서양 딸기만큼 비싸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없어지게 돼요. 다 비싸. 근데 선택을 할 수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하냐?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그쵸. 그 선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식주에서 식의 문제에 타격을 입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적인 하위 계층부터 무슨 이제 연쇄작용이 오냐면 옷 사입힐 거 덜 사입히게 되고요. 신발 사신기 거 덜 사신기게 되고 자기 개발이나 자녀 교육이나 점점 신압으로 이런 거에 투자를 덜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나라 기둥 뿌리를 들어먹는 거죠. 예. 한국이 여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경제 속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굉장히 열띤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전 국민이 다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남의 집 돈을 훔치고 말죠.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방식인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는 조짐을 보이기 전에 이런 문제들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그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와닿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충격의 연속인데 또 산업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이제 어쨌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제조업체 생산 비용이 되게 늘어나요. 그럼 이제 당연히 제품 가격, 완제품 생산 가격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완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그 부품이 되는 제품들을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그 대기업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결국에는
경제는 중간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 물량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성 악화가 되고 연쇄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고용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게 여전히 중소제조업체거든요. 인천의 남동공단만 돌아봐도요. 환율이 요새 갑자기 확 뛰었잖아요. 이번 달에. 문 닫은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새 문 닫은 업체가 너무 많고 그럼 연쇄적으로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그 공장 주변에 있던 업체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까지 다 연쇄적으로 도산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처럼 뭐 슈퍼 엔저처럼 이제 슈퍼 원저 해가지고 관광객으로 먹고 살 거냐 하면 우리나라 관광 서비스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못하면 사실 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80년대 3조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환율이 낮아서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점유율을 좀 많이 가져가고 고도 성장의 절정을 찍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환율이 낮았냐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높았는데 그때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일본이 2배로 환율이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환율이 높았지만 일본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일본 자리를 차지한 게 있어서 약간 지금은 약간 기도를 하면서 다른 나라가 더 못하게 해주세요. 중국이 더 못하게 해주세요. 일본이 더 못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성님께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내신 책 제목이 자살하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인구 구조에 대한 어떤 걱정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막 환율 얘기하고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최근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이 더 이제 경제를 어렵게 하는 얘기들 나누고 있지만 이전부터 사실 이미 예고돼 있었던 침체의 원인들도 있었잖아요. 인구 구조 문제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 높은 환율이 지속되면은 정말 더 크게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죠. 네. 사실 정답. 이제 사실 그냥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예,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살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은 한국인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사실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거를 입증을 쭉쭉 해왔던 것인데 네. 이제 사실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 가처분 소득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의식주를 해결하면 일단 마이너스니까 의식주 외의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줄이기 시작을 그쵸.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 것부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2010년대 뭐 3포, 7포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다들 포기하게 될 거다. 뭐 당연히 연애나 결혼 같은 거는 안 해도 죽지 않으니까 뭐 안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회적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사실 줄이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떠나서 이 한 사회의 활력을 대단히 낮추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본 얘기를 많이 하지만 2024년에 한국은 일본보다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1993년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아까 정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진 그 기점을 1993년 4년이라고 하는데 1993년의 일본 인구 차트랑 2023년의 한국 인구 차트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더 안 좋죠. 이 1993년에 일본은 그래도 30대가 제일 뚱뚱했어요. 아. 2024년에 한국은 50대가 제일 뚱뚱합니다. 오. 훨씬 안 좋아요, 한국이 일본보다. 그리고 출산율도 일본이 소멸한다 했지만 우리가 어느새 앞질러서 1인당 국민소득도 앞질렀는데 그거만 앞질렀으면 좋았을 것을 출산율도 추월, 앞질르고 더 빠르게 했죠. 뭐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앞질렀죠. 쪽으로 가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빨리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정을 시켜서 차기 정부는 이런 아젠다들을 정말로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맞아. 더 중요한 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네.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저는 골든타임 5년 안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쵸. 경제 성장을 조금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사람들도 모르는 우리나라 대선 일정 그런 상황이 될 줄 전혀 몰랐다. 2달 전까지만 해도, 1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일본 항상 보면서 일본이 이제 한국에 그 10년 뒤를 먼저 10년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본 참고하면 된다라고 약간 오답노트 또는 참고서처럼 저희는 보는데, 사실 이쪽이 더 올림피아드 문제 수준이에요. 한국 쪽이. 그렇죠. 더 불수능이고 더 빠르게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상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인구 구조 변화가 안 그래도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고환율, 고물가로 여러 가지가 더 팍팍해지면서 결혼, 독립, 출산이라는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앞으로는 거의 뭐 틀어 막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 동향 매달 발표되는데 인구 동향에서는 약간 희망회로 엄청 울리잖아요. 와, 정말 몇 개월 만에 반등. 근데 알고 보니까 역대 전체 개월이 아니고 역대 11월 중에 최고치. 막 그러면서 착즙을 그렇게 막 하는데 요것도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저 진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2025년 우리네 삶 2030들에게 경제생활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서 어느 수준이라고 보세요? 상이죠, 상. 역시 상이겠죠. 이게 게임 해보시면은 난이도 이제 상, 중, 하가 있고 그 위에 뭐 지옥, 고행 2단계, 3단계 요렇게 있거든요. 저는 한 고행 5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지만서도요. 저희가 또 어피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 든든한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2025년 경제 불수능이다.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조금 우울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신년이니까 여러분들께 응원 메시지 보내면서 한번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새해엔 또 덕담 빠질 수가 없죠. 현성님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저는 용기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데 시대가 어려울수록 인간의 용기는 더욱더 빛나는 법이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가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면 또 2025년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 다 같이 용기를 갖는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정희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 안에 있으면 참 안전하지만 배가 그러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제 풍랑을 맞아서 이제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2025년도 함께 어피티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와, 안 여쭤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